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또는 뭐 기침하셨습니까? 네. 아침 인사가 다양한데 밤 사이에 안녕을 묻는 거잖아요.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아침 금요일 건강 리모델링 코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위 건강 지키는 방법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은 절망한 신혼 부부입니다. 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부부가 절망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 부부인데요. 절망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집 마련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A씨는요.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 자녀 세대 청약을 알아보다가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 때문에 결국에 단념을 하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이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구조, 커뮤니티 시설까지 적용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보금자리론 또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 7억이 넘어버리면은 A씨 부부는 이걸 융통할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부모님 지원 없이는 입주가 어렵게 되는 거라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7, 8천까지 만들려고 나 열심히 했고 그런데 7억 넘는 아파트 대출 여력은 사실 잘 벌어야 또 잘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벌기 때문에 디딤돌이 안 된다. 보금자리 안 된다. 네. 그런데 연봉 더 낮거나 일 안 하는 다른 친구들 봤을 때 부모님의 자산을 받는 경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이 항상 우리의 이런 지원이나 대출 지원 이런 쪽에서 늘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A씨는 이런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절망을 주는 정책인 것 같다면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일을 관두는 게 더 나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일 텐데 청약 자격은 있는데 대출이 안 돼. 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른 신혼부부들은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은요, 전체 신혼부부의 수가 사상 처음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초혼 부부의 연평균 소득은요, 전년보다 7% 늘어났습니다. 7,265만 원이었는데, 아까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7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넘게 벌고 우리 소득 다 평균적으로 늘었어도 7억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연소득이 1억 원인 맞벌이 부부가요. 매년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이 7억 7천 만들려면은 15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결국에 청년은 또 되는 그러면서 신혼부부는 안 되는 이런 제도적 상황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남남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장기 미신고 추세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정부가 모든 부담을 또 떠안을 수는 없어서 영구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 주거 사다리 마련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인구 정책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되겠구나 싶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재혼 조건 1위는 재혼 조건 1위는인데 사실 어제 이제 저희 모닝픽에서 중고등학생 행복의 조건 1위가 재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돈인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뭔가
재산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초혼이 아니고 재혼입니다. 재혼. 예, 뭔가 초혼 때 많은 것들을 느껴보고 다시 선택할 때 그런 요인이 되는 건데요. 전국 이혼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혼 때보다 재혼 상대 고를 때 많이 고려하는 사항. 남성은 1위로 경제력, 여성은요 어. 1위로 외모를 꼽았습니다. 외모요? 네, 이 부분 조금 의외의 포인트였는데요. 그러게. 외모요? 예, 경제력, 외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후 순위를 말씀드리면 남성은 나이차, 재혼관, 공감 능력 등을 꼽았고요. 여성은 공감 능력, 나이차, 재혼관 순서로 답했습니다. 야, 좀 의외인데 여성이 외모가 1위라는 게 그 좀 그런데. 아이고, 그죠? 살아보니 다 필요 없고 잘생- 얼굴 보면 화가 풀리더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희한하네. 그래서 외모인가?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설문 내용은 뭐가 있어요? 이게 초혼 때 중시했던 배우자 조건 중에서 재혼 상대 고를 때 이거 좀 덜어내도 되겠다. 비중이 크게 줄어든 부분 봤더니요. 남성의 경우 현모양처, 학력, 출신지, 형제 중 순서라고 답을 했고요. 여성은 학력, 형제 중 순서, 가문, 근면성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 진행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남성들은 초혼 때 현모양처 아내상을 원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재혼 때는 살림보다는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여성들은 과거에는 남성이 이 학력이 경제력을 좌우한다고 봤는데 재혼 시에는 실제 벌어놓은 재산을 좀 더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경제력이라는 키워드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이렇게 학력이 경제력을 좌우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벌어놓은 돈, 뭘 했든 간에 이걸 본다는 거고 이외에는 또 과거에는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고려 대상에서 밀려난 요소를 봤더니 남성은 1위로 정조를 꼽았고요. 여성은 1위로 장남 기피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재혼을 고려하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을 지금 물어봐서 네. 추려놓은 건데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거 고려하셔야 되겠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전국 1위 강남입니다. 네, 방금 재혼 조건 1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전국 1위 강남입니다. 이거 집값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 관련은 부동산 뭐 이쪽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듣고 보니 강남이 1위인 거는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치료제의 1년 처방량이 최근 5년간 139%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의 경우 처방량이 제일 높았고요. 특히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179만 개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거는 여기 쭉 보면은요. 서울 송파구, 경남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처방량이 높거든요. 네. 이게 다 그냥 사교육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또 지방이어도 대구 수성구 뭐 이런 쪽은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치열한 그런 학구열로 학군지로 유명한 곳들인데 ADHD 치료제가 이쪽에 다 몰려 있다. 실제로 ADHD의 유병률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는 검사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스펙트럼 뭐 이렇게도 보고 뭐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검사도 하고 그러시지만 문제는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마치 이것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소개가 되고 오인되면서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질환으로 보면 ADHD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보통은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고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요즘에 ADHD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뭐 자가진단법도 해보시고 병원도 가보시고 하는데 뭐 나는 유난히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시거든요. 근데 ADHD 치료제를 보니까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복용하면은 집중력을 키워주고 어떤 조절 기능 같은 거 충동을 억제해주고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집중력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알려진 게 된 건데요. 이 치료제가 한때 정말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경련,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기의 오남용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관련 의료기관과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울한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울한데 공부 잘하는 게 나은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 뻔했네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최저시급 만 30원입니다.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1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고요.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2차 수정안에서 11,460원으로 40원을 내려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30원 동결을 요구했다가 1060원으로 30원 올려서 1차 수정안 냈고요.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렸어요. 1070원 제시했습니다. 양쪽 모두 늘 매년 이 협상을 두고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격차가 여전히 1,390원으로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먼저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반영해보면 이런 실질 임금 하락 조정분 더해서 산정을 해봤을 때 이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영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경영계는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한계를 고려하면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연체율도 높고 폐업자 수도 너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00명 중에 63.4%가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또 악화됐다고 답했고요.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 많음이 50%, 보통이 30%, 부담 없음이 19%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0%에 달하는 인원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된다고 답했어요.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은 월 평균 소득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최저임금 더 올리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폐업 수가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 자영업자분들이 나 IMF도 견뎠고 코로나도 버텼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양쪽에서 하는 말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물가 상승을 따르지 못해서 이 시급으로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 운영하기 힘들어서 이걸로 또 더 줄 수도 없다. 폐업할 판이다. 이런 건데요. 제7차 전원회의 열렸던 어제는 이 합의를 못하게 되면서 오는 29일이었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는요. 다음 달 1일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쪽 다 지금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이거 조율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참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장마라고 하면 며칠간 정말 비가 쭉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장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장마와 숨바꼭질을 하는 듯합니다. 오늘까지는 장맛비보다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은 구름 가득한 흐린 하늘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27도로 평년 수준에 그치겠지만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전 31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높은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 후텁지근해집니다. 중부는 종일, 남부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요. 경북에 최대 60mm, 호남에 최대 50mm, 중부에는 최대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습니다. 적지 않은 비에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방송인 김기환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환 씨는 특별히 또 금요일에 나왔는데 느낌 어떻습니까? 뭐 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채널A의 또 둘째 아들로서 요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야 그냥 뭐 행복한 아침일 뿐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또 건강 리모델링 코너라고 해서 네. 나 또 이것도 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다 의사 선생님들이셔서 제가 이게 의사 사칭범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제가 건강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기환 씨와 함께 위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기환 씨, 최근에 위가 좀 아팠다거나 혹은 뭐 음식을 먹고 소화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저는 어머니를 좀 닮아서 위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늘 달고 살았고요. 예. 그래서 자다가도 막 이 신물이라고 해야 되나? 위산이 좀 자주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그저께 수요일이었나? 의정부에서 일본 라면집을 촬영을 갔는데 그 매운 단계가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있대요. 그래서 제가 13단계에 도전을 해서 먹방을 했다가 그날 바로 진짜 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힘든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후텁지근해서 그런지 뭘 먹고 소화 안 된다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게 더위하고 소화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같이 정말 그러니까 한낮에는 너무 덥고요. 또 장마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습하잖아요. 이럴 땐 내 몸 안에서 수분 대사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위나 장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비단 날씨뿐만이 아니라 소화 불량은 그냥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고질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소화 불량은 일종의 증상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원래는 위나 장에서 이걸 잘 받아들여서 잘 분해하고 소화시키고 연동 운동을 통해 넘겨야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 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효소가 필요하거나 산이 필요하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장의 연동 운동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속쓰림을 느낀다거나 또는 복부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가스가 막 차는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 심한 경우에는 구역 구토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소화불량이 좀 장기화되면 이것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신다거나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성 소화불량과 기능성 소화불량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기질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질이라는 게 어떤 이 정확하게 뚜렷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위 12장 궤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역류성 식도염 방금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는 만성 췌장염처럼 이 소화 요소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원인이 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있는 경우들을 이제 기질성 소화불량이라고 하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뚜렷한 원인이나 아니면 신체의 기질적인 원인은 없는데 뭔가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돼서 떨어져 생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면 됩니다. 예, 그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약간 의사나 환자 모두 답답한 경우인데 너무 불편하신 뭐 명치 끝이 너무 아파요, 막 갈비뼈 밑이 처받치는 것 같아요, 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배가 늘 이렇게 뭐 임산부처럼 부풀러 올라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 외래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 뭐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나 CT를 해봐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뭐 서로 답답하고 잘 치료도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 사실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원인은 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스트레스죠. 네, 보통 옛날에 이제 신경성이다 이렇게 네. 부르던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스트레스 굉장히 과도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소화 간의 연동 운동, 이렇게 우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이렇게 꾹꾹 짜내는 네. 이 운동 자체의 기능이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이제 소화 불량이 일어나는 이제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또 여러 장기에서 소화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게 불규칙하게 특히 현대인들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는 입이랑 좀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서 좋아하면 보통 위에서는 싫어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지방식이 또 매운 음식이죠. 이런 음식 먹었을 때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식사 시간이에요. 사실 대부분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음식을 정말 빨리 드시거든요.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나 음식을 굉장히 빨리 드시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저작운동이나 연동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 두 분 MC 분과 또 기환 씨 보통 평균 식사 시간 얼마 정도 되세요? 한 이거 뭐- 30분 되죠? 2, 30분. 저는 훨씬 적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남편이랑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나갈 때 그 사장님이 놀라세요. 급한 일 있으시냐? 다 드셨냐고. 아니, 대략 몇 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안쪽인 것 같아요.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분이 대화가 없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닌가요? 그 정도면 사실 조금 예. 걸렸네요. 예, 예. 근데 두 분은 저에 비하면 굉장히 긴 거예요? 느긋하게 식사하시는 아, 거 그래요? 저는 진짜로 5분 컷이에요. 5분. 아이고. 아마 여기 스태프분들도 너무 많이 이랬네.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먹어야 맞아요. 또 다음 촬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뜨거운 걸 좀 잘 먹거든요. 순댓국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먹어요? 국밥을 5분 컷으로 먹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식도염이지. 그러니까요. 예, 이유가 관련자예요. 있었네요. 음식점 바깥으로 나갈 때도 배가 뜨뜻하게. 쉽지 않아. 보온이 잘 됩니다, 여기가.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 먹으면 원래는 위벽이 팽팽해지고 혈당도 막 올라가니까 이때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작동을 시켜주는 호르몬이 이제 렙틴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렙틴이 분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렙틴의 작용을 전혀 못 느낀 상태로 식사를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만감을 좀 느끼면서 그 다음 식사를 좀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계속 먹게 되죠. 음식점 나가자마자 간식 바로 찾게 되죠. 네, 바로 후식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식사 습관의 패턴이 결국은 뭐 비만도 만들 수 있지만 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당뇨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병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사 습관의 패턴을 반드시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으면 우리 위는 그만큼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진행을 했던 한 가지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상,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미만인 사람들이나 5분 미만인 사람들이요, 충분히 좀 식사를 하는 15분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
발생할 위험도가 각각 1.7배 또 1.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70%, 90%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특히나 식사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이면 우리가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식사 시간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위험의 위험도가 1.5배 증가했습니다. 천천히 먹을수록 좋겠죠. 아까 민욱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먹게 되면요. 일단 먹는 양이 많아지고 또 많이 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위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산에도 더 오래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식사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한 입 먹었을 때 씹는 횟수입니다. 횟수. 횟수. 예. 자 우리 MC 두 분하고 우리 김기환 씨 네. 식사할 때 한 입 먹었을 때 내가 몇 번쯤 씹는다 이렇게 한번 인지해 보세요. 이거를 알기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제법 씹어요. 아, 그래요? 어. 천천히. 왜냐하면 저는 위에 한번 큰 탈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씹으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되셨구나. 목요일에 우리 저 요리 코너에서 계속 먹고 있잖아요. 오래 씹으니까 혼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워낙 빨리 먹다 보니까 많이 씹을 것 같지는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언제 그 횟수를 그렇죠. 세고 있습니까? 제가 소 되새김질하는 건 세 본 적 있어요. 제가 밥을 먹는데 몇 번 씹나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한번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밥과 두부조림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 한번 평소 드시듯이 이거 방송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도 평소 드시듯이 한 입을 드시면서 몇 번 씹는지 한 입에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직접 해오신 거예요? 아, 저는 항상 그렇지만은 환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하지는 않습니다. 야, 기환 씨가 금요일에 나왔다고 우리 제작진이 밥까지 시켜줘. 이렇게 아, 아침상을 이렇게. 이렇게 차려주시네. 아우 야. 고맙습니다. 이 복지가 좋네요. 제가 그럼 요거 뭐야? 한번. 반찬은 예. 뭐예요? 두부조림에 오. 그거 한 입에 들어. 아 들어가죠. 저 구강 구조가 예, 장난 네. 아니에요. 펠리컨입니다. 예. 갑니다. 자 한번 씹으면서 제가 횟수를 세볼게요. 네. 보통 먹듯이. 목통 먹듯이. 한 보따리 싸서 들어가는. 네. 지금 뭐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서 7, 10번 지났고요. 그렇죠? 한 15회? 조금 더 그렇죠? 오. 오, 뭐야? 20번? 뭐 먹었어요? 20번 안에 19번? 19번. 18번, 19번? 네. 야, 이게 사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송도 약간 있고 어떻게 될 건 좀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식을 드실 때는 한 입에 30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최소 30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몸에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단단한 음식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씹어줘야 되는데 한 40-50번 정도 씹어주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좀 뭐 계란찜이라든지 뭐 네. 국같이 좀 부드러운 거 이런 건 거의 안 씹고 그냥 바로 마시듯이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 20번은 해주셔야지 위장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30회 이상 씹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씹는 횟수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이재용 MC께서 위가 좀 안 좋으시니까 많이 씹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자 소화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음식을 뭐 먹는지 먼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무래도 뭐 밥, 빵, 면, 그렇죠. 탄수화물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주요 식단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게 씹는 작용들이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는 작용도 있지만 침 속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런 탄수화물 성분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게 이렇게 씹으면서 음식을 잘게 자르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식도 위를 지나면서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밀라제가 또 1차적으로 한번 탄수화물을 이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위장관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몇 번을 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거 많이 씹는 게 쉽지 않거든요. 혹시 선생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씹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인 씨와 기환 씨를 위해서 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씹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음식의 양이거든요. 아까 기환 씨 수저 가득 이만큼씩 한 입에 넣으셨잖아요. 맞아요. 음식이 많으면 많이 씹을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적게 넣을수록 더 많이 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많이 넣었을 때는 오히려 더 급하게 꿀꺽꿀꺽 삼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적게 해서 여러 번 씹으시는 게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자,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잠깐 숟가락 젓가락을 아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씹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부터 좀 이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화불량 해소하기 위한 식생활 습관도 좀 개선을 해보고 또 운동도 병행을 해본다면 분명히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소화불량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그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번을 씹는지 신경 써야 될 게 많네요. 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있거든요. 우리의 위는요, 잘 생각해 보면 장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 건강은 여기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건강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소화기관은 위에서 그치지 않고요, 소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대장에서도 수분 대사나 여러 가지 노폐물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대사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장으로 계속 쌓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아이들은 보통 장내에 유해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해균의 먹이로 작용을 하면서 장 속에 독소도 증가하고 심할 경우에는 장 점막에 염증도 유발을 하겠죠. 자, 문제는요,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각종 위험한 질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만성 염증이 지속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암이죠. 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도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소화기관,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여러 기관들을 다 이제 위장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장관을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또 뇌와 신경이거든요. 이 위 운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최근에 이제 장뇌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조금 더 맑아지고 또 뇌 건강이 좋아야 소화도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신호를 전달시킬 수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한 분들이 치매도 좀 덜 걸린다고 되어 있고 또 뇌 건강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도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거 없이 좀 건강한 위장 건강을 좀 챙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적의 소화 기능을 챙기기 위해서는 위만 살펴볼 게 아니라 또 뇌만 살펴볼 게 아니라 장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화 관련해서 소화 불량과 관련된 퀴즈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민혜연 선생님 퀴즈요. 제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자, 우리의 소화력이 좋아지면 체중이 증가한다. 맞으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저는 X. 소화력이 좋아졌다는 건 소화가 됐다는 거니까 저는 체중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주변에서 보면 체중이 증가한 사람들은 맨날 더부룩하다 그러는 사람이 그렇죠. 많아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 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 소화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 영양소를 제 몸에서 다 빨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칼로리를 그대로 그냥 다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겠죠. 정답이 뭐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정답. X. 띠로리.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환 씨처럼 생각하세요. 소화가 그렇죠. 잘 되면 내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겠지? 반대로 소화불량이 있으면 야 그래도 살은 좀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더부룩함, 소화불량은 안에 있는 칼로리가 흡수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의 흡수는 오히려 탄수화물의 양이나 또는 지방과 같이 좀 다른 영양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됐다고 갑자기 살이 찔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얘기하신 것처럼 대사가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더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체질로 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먹방하는 사람들 봐요. 날씬한데 막 이만큼씩. 그렇죠. 그거 좀 그렇죠. 좋은 거죠. 네. 다음 문제 제가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식사하실 때 물을 마시면 네. 소화력이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O. 맞는 얘기죠. 저도 O. 저도 오요. 그래서 우리가 O인가요? 밥 다 먹고 나서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밥 다 먹고도 네. 조금 있다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네. 같이 마시면 안 좋다고. 왜 들었어요. 그런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없죠. 그게 아마 저 물이 들어가니까 위 액을 희석시키지 않겠어요? 아니면 삼키게 되니 그냥 바로 삼키게 되니까. 좀 덜 씹고 삼키게 네, 될까요? 그렇죠. 자,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장관을 내려가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개개인별로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물을 좀 마셔도 내 소화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물을 참거나 뭐 한참 있다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미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조금만 물을 마셔도 사실 쉽게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별로 위장관의 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맞춤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위 건강 지키는 법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위장 질환 중에서 소화 불량만큼이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죠. 위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염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가 좀 궁금해요. 자, 우리의 위는요, 총 5개 층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켜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층, 즉 음식과 바로 맞닿는 층이 위점막층입니다. 위점막은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얇게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해줘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점막층이 손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위산 같은 것들이 닿으면서 계속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아프거나 쓰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위염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위염은 시기에 따라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급성위염은요, 갑자기 너무 매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같은 거 먹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고요. 알코올, 술 너무 많이 드셨을 때도 급성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런 뭔가 원인이 있었을 때 갑자기 명치 부근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소화불량이나 구역 구토감 또는 오심,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만성 위염은 이제 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노화에 인해서 생기는 이 위점막의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만성 위염은 급성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급격한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뭐 은은하게 계속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속쓰림이 지속된다든지 전신 권태감이나 아니면 식욕 부진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그 헬리코박터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재작년 그 건강검진 때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생기라는 여자친구는 안 생기고 헬리코박터균이 생겨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을 했는데 대체 이 균은 어떤 균입니까?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이고요. 위 점막과 점액층 사이에 존재하는 나선형으로 생겨 있는 균입니다. 위 벽에 아주 콕 박혀 있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자, 이것이 위염, 위궤양,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1군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균이 위산에도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만성적인 위염이 나중에는 위암을 일으키는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위염은 또 종류도 다양하던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위염은 뭐예요? 예. 방금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 말씀드렸는데 자, 급성 위염 만성 중에서 사실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만성 위염입니다. 뭐 급성은 증상은 심하지만 결국은 그 위기를 지나가면 좋아지는 반면에 만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또 향후에는 정말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병은 표재성 위염입니다. 표재성. 예, 표재성 위염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점막이 좀 더 붉고 좀 빨갛게 그 변하면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위내시경 받아보신 분들 저렇게 사진 보면서 아 이렇게 만성 표재성 위염이다 이렇게 듣고 아 이거 무슨 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표재성 위염은 말 그대로 표재, 표면에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좀 경하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자주 있는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분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위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벼운 염증이고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염이다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계속 오래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되면서 다른 이제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 아니니까요. 평소에 자기 식생활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 좀 교정의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 내가 좀 음주나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드시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이것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 위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표재성 위염 말고도 또 있죠. 자, 이번에는 비유성 위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유성은 반대로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막의 주름이 두꺼워진 상태로 이런 경우에는 점막 조직의 변형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찰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약간 메모도 해가면서 자세히 집중을 기울이셔야 되는 오, 위험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좀 정말 향후에는 위험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축성 위염인데요. 말 그대로 위축성 위염 많이들 이게 정말 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사진 보시면 보이듯이 자, 위 점막이 얇아지면 위가 전체로 좀 하얗게 변하면서 혈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위 점막이 약해지면 위 점막에서 하는 이 위산 분비라는 이 중요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위 점막 자체가 위축해서 얇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그 나쁜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방금 말씀 들으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노화에 의해서도 이 위 점막이 굉장히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중장년층에서 이 많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되게 되면은 이게 장기간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염증 약 이런 걸로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서 검사를 했는데 방금 우리 김기한 씨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다라고 들으시면 제균 치료, 우리가 균을 없애는 치료 꼭 받으셔야 되고요. 또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 식습관 교정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혹시 나쁜 병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지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다양한 만성 위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장 상피 화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름 안에 모든 증상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 점막 세포가 장의 점막 세포, 장 상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건 거의 위암의 전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위 점막이 손상과 염증에 반복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아예 세포 자체가 이미 변해버린 상태인 거죠. 보통은 장상피화생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위축성 위염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10배 이상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관찰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위험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습관부터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야, 아니 저는 그 위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정말 김기 환장하겠네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위 질환을 미리 예방하려면 사전에 좀 이제 평소에 건강 검진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 내시경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적정 주기가 얼마가 괜찮은가요? 예. 자, 국가 위암 검진 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심한 위축성 위험이 있다든지 우리 민혜연 선생님 설명해 주신 장상피화생 또는 우리 가족 중에서 위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 혹은 내가 이전에 위암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우리 재용 임씨처럼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내시경할 때 수면으로 하실 거예요, 비수면으로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 들으시는데 네. 이제 비수면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수면 할 때 한 가지 좀 팁을 뭐 어느 쪽으로 하시든 이제 관찰하는데 관계는 없지만 비수면의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힘을 그렇죠. 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죠. 제가 이렇게 힘을 빼세요 하면은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요. 나중에 네가 한번 해보고선 얘기를 해봐요. 한번 힘 빼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입안에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 있을 때 침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삼키려는 자꾸 이렇게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침이 입 밖으로 이렇게 저절로 흘러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면서 침이 입 밖으로 흐르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입과 인후부, 목 이런 몸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받으시면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막 이렇게 한번 만져보게 돼요. 네,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화 촉진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민혜연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죠? 네, 두 분 우리 기환 씨와 예인 씨가 좀 식사도 빨리 하고 하시니까 저희 같이 한번 아유. 소화 촉진 운동 배워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바닥에 앉아서 할 거라서 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우리 네네. 여기 앉아서 많이 하시는 동작이에요. 다리 이렇게 쭉 뻗으신 상태에서 손끝, 발끝 이렇게 닿는 동작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이때 보통 허리 구부리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소화 촉진을 위한 거니까 척추 곧게 세워서 각 유지한 채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뒤에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가 쭉 늘어나요. 그러면 뒷등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시원하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몸이 스트레칭을 할 준비가 됐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왼쪽 발은 앞으로, 오른쪽 발은 뒤로 넘길게요. 우리 요가에서 비둘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괜찮아요, 기현 씨? 맞아요. 잠깐만요.
사실 이 자세부터가 굉장히 당기고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약간 몸을 앞으로 구부리세요. 이러면 훨씬 벌칙 아니에요? 자극이 근데 예인 씨는 자세 나오는데. 오 나온다 네. 나온다. 자, 예인 씨처럼 좀 유연하시다. 그럼 조금 허리를 세워볼게요. 네. 허리를 이렇게 세우면 자, 뒤쪽 허벅지 앞쪽부터 시원해요. 시작해서 골반 그리고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당기거든요. 자, 이 부분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남자들이 올리고 확실히 뻣뻣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양쪽 골반이 비대칭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비둘기 자세는 양쪽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세우지 마시고 또 너무 당긴다 하면 앞 발을 조금 더 내 몸 쪽으로 가까이 하면 조금 더 텐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거의 연체동물이시네요. 근데 이제 남성, 여성의 유연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 자세라고 그러니까 여성 두 분은 전생이 비둘기. 기환 씨한테 너무 이게 고문인 것 같아서 빨리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줄이 트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앉아서 역시나 진행을 할 건데 두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구부리고 네. 있거든요. 허리만 펴도 코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확 들어간다. 자, 이 상태로 끝나지 않죠. 가볍게 손 올린 다음에 우리 일단 왼쪽으로 먼저 몸을 틀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틀었을 때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으면 손을 살짝 내리세요. 그러면서 오른팔로 무릎을 미는 거예요. 오. 자, 시선은 뒤쪽을 향할게요. 자, 이러면 옆구리가 확 비틀어지면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야, 이거 앉아서 해도 시원하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든 상태에서. 뚝 소리가 나. 아, 맞아요. 사실 척추 쪽에서도 유연성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뚝 소리 나는 거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트림 나왔어요. 두부조림 다 소화됐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소화 운동. 그렇죠. 불편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몸의 유연성과 또 소화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틈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진짜 유연하시네요. 오 진짜. 아니 예인 씨 이렇게 유연해. 그러니까. 제가 근력은 없지만 유연함은 있습니다. 소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해봤으니까 이제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먹을거리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식재료 바로 애호박입니다. 이야. 네, 이 애호박 속에는 이 염증 억제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네. 또 위정막 손상을 좀 방지해주는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도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미국에서 했던 한 연구, 영양학회에 따른 연구를 보면은 아스코르빈산의 이 농도가 높았던 사람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25%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무조건 챙겨 먹어야겠는데. 아니, 사실 애호박이야 뭐 무쳐도 맛있고 특히 저는 된장찌개에 딱 찌개도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네. 더 열심히 챙겨 먹겠습니다. 자, 혜연 쌤, 애호박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요거예요. 깻잎? 네, 깻잎입니다. 오. 깻잎이요, 칼로리 자체도 낮고요. 또 안에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게 여기에 파이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파이톨은 위암 세포의 성장률을 9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이제 혈압을 조절해주고 좋은 기능을 하겠지만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칼륨의 수치가 높은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애호박과 깻잎. 이번엔 양경 선생님은 뭐 추천해 주시죠? 예. 소화기내과 전문인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 추천해드리는데 바로 참마입니다. 예. 마, 몸, 위 건강이 좋다는 아주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죠. 자, 마는 이 모양과 이 길이에 따라서 한 600여 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한 10여 종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그 참마, 장마, 뭐 둥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용마인데요. 이 안동과 같은 우리나라 경북 지역 이 주산지인 이 참마는요 수분량이 적고 또 속이 아주 조직이 단단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로부터 이제 기력을 좀 촉진할 때 많이 먹기도 했었고 또 우리의 이제 소화기 계통에 도움이 좀 되고 신장 기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이 먹어왔었잖아요. 네네. 이 산에서 나는 약이다. 그래서 산약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산약. 예로부터 그래서 많이들 썼었는데 산에서 나는 장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스태미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군요. 근데 지금 우리 기영 쌤이 들고 있는 이 참마가 보기에 굉장히 좀
끈적끈적 맞아요. 예. 그래, 무슨 그런 성분 게 때문에? 예, 이거는 네.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이렇게 뮤신. 예, 보시면 이렇게 쫙 끈적끈적한 건데요. 네. 이 뮤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탄수화물 코팅으로 이루어진 이 당 단백질로 이 점액의 이 점성, 이 끈적끈적함을 만드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이런 이 끈적거리는 이 점액질이 위 점막을 이제 보호를 해줘가지고 위산 분비를 줄여주고 소화의 촉진을 속쓰림을 완화하고 소화 이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점막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맛 속에 있는 이 뮤신 성분이 소화 불량이나 위궤양, 위염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부위장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거 제가 한번 좀 가까이서 그 성분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뮤신이라는 거죠. 뮤신. 예. 끈적끈적한. 이렇게 비벼서 자, 잘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오. 이게 약간 무슨 그 치즈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늘어나듯이 딱 늘어나고 이거 줄다리기 해도 되겠는데? 야, 이거 쫙 야, 달라붙기도 하고. 이게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요게 찬맛 위산만. 속에는요, 뮤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연소화제라고도 불리는 디아스타르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도 풍부하게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배탈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 건강을 리모델링 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기 전에 문진표 한번 확인하죠. 자,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장미성, 나이는 68세이시고요. 식습관을 보니까 벌써 속이 아파요. 아이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셨고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운동은 뭐 아예 안 하셨다고 하고요. 뭐 특정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닌데 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달고 산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제 기분이 나빠요.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속이 쓰리긴 것 같기도 하면서 자꾸 이 위산이 넘어오니까 이 목 성대에도 영향을 줘서 다음날 방송에도 지장을 줬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위 속에 있는 이런 위산과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음식물 같은 이 내용물들이 원래 12장을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식도에는 이 위산을 방어해낼 수 있는 방어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위 점막에 계속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자체로 또 넘어오니까는 통증이나 아니면 이게 인후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한다. 네. 이런 이제 인후부 증상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가 되면은 이런 소화불량 증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식도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만성적이기도 하지만 뭐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을 다 교정해야지 재발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자극적인 식사도 좋아하셨고 또 커피도 되게 많이 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만성적인 질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위에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근데 건강한 생활로 리모델링을 하신 분인데 자, 영상 보시죠. 서울 송파구. 꾸준한 자기관리로 위장 건강 지키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 안녕하세요. 장미성 씨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는 운동. 지금의 건강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체력 관리에 힘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실은 제가 미인데이 출신의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들며 자기 관리에도 점차 소홀해졌다는 미성 씨.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3년 전 위 건강이 안 좋아서 몇 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일순간 무너진 위장 건강 탓에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다는데요. 소화불량에다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위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일상을 위태롭게 만든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과거 그녀의 생활 습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봤습니다. 운동 부족과 더불어 자극적인 식습관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커피와 함께할 만큼 커피 사랑이 남달랐다는 미성 씨.
진해지는 커피향만큼 위도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복에 먹어야지 하루 일과가 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식전에 한 잔, 미팅할 때 한 잔, 수시로 먹으면 하루에 한 4잔? 저녁 식사는 거의 걸러요, 제가. 야식을 시켜 먹는 편이거든요. 아주 맛있게 먹다가 그거를 소화가 되기 전에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니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늦은 시간 허기를 채워준 야식도 문제가 됐습니다. 워낙 중국 음식 간이 좀 센 편인데 거기에 고춧가루까지 뿌려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드시면 아무래도 위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식사, 특히 야식을 하신 다음에는 누우시면 안 되죠. 가볍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렇게 누우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정말 얘기하셨던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위를 혹사시키는 사이 몸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파본 사람만이 알지 모를 거예요. 청양고춧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그리고 신물까지 이렇게 역류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속이 불편하니까 그 다음날 생활에 의욕도 없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위 건강 악화와 함께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위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체중이 10kg 정도 늘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혈관이 탁해졌다고 약을 복용하라 그래서 지금 고지혈증 약도 복용하고 있어요. 약 먹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가족 중에 당뇨병 앓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검사 결과에 공복 혈당 장애라고 나왔어요. 근데 언제 당뇨로 진행될지 모르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무너진 위 건강과 혈당 관리를 위해 늘 하던 아침 일과부터 바꿨다는 미성 씨. 보리차 끓이고 있어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위에 안 좋다 그래서 최대한 보리차로 많이 마시고 있어요. 보리차는 카페인도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또 위에 좋다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보리차를 끓여 먹고 있어요. 위를 자극하던 커피의 빈자리를 곡물차로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그녀가 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이 한 잔에 그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참맛즙이에요. 예전에는 말을 갈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집으로 나와서 간편하더라고요. 말을 자를 때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뮤신 성분인데 참마에는 뮤신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게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처럼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꾸준한 관리로 위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에도 성공하며 일상을 되찾은 미성 씨. 제가 위도 안 좋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의욕이 다 떨어져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불어 공부해서 친구 만나러 가려고요. 한창 공부에 열중하던 이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잘 있었어? 어서 들어와. 덕분에. 이분은 누구예요? 가까운 친구인데요.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초대했어요, 오늘. 요즘 어때? 난 그냥 그렇지 뭐. 난. 그래. 나는 생활 습관이랑 식습관을 바꿨더니 많이 좋아졌거든. 진짜? 사실 이게 식생활 개선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난 특별히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먹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좋은 팁을 알려주려고 너 진짜로? 불렀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위주의 식습관에서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한 과채료로 식단에 변화를 준 미성 씨. 포만감이 생겨 자연스레 야식의 유혹도 떨칠 수 있었답니다. 나는 근데 요즘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 샐러드를 먹으니까 체중 감량도 되고 속도 든든하고 아주 편하던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미성 씨의 강력 추천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장이 좀 약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튼 위가 아프는 것 같아. 위장 건강이 약한 탓에 늘 걱정인 친구를 위해 미성 씨가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너 뭐야? 주려고 불렀지. 이거 참마즙. 참마즙? 커피 대신 가볍게 마시는 참마즙 한 잔. 마셔봐. 맛있어. 편해서 좋아. 너무 좋다. 그렇지. 어쩜 이렇게 간편하게 먹기 좋고 너무 좋다. 그렇지. 야, 이거 진짜. 특히 우리 나이는 신경 써야 할 나이잖아. 그렇지. 나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에다가 또 당뇨 전단계란다이라고. 당뇨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꾸준히 마시면서 너나 나나 위 건강 잘 챙기자. 너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화이팅! 무심코 방치하다 일상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 건강. 작은 습관의 변화로 위 건강 지키고 삶의 변화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위 건강을 되찾은 장미성님 만나봤습니다. 네, 이 오늘 만나본 주인공분이 이제 식습관 자체를 아주 건강하게 싹 바꾸시고 아까 이제 친구분 불러다가 이제 건강 전도사로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이제 좀 알려주신 거잖아요.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예. 진행이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생방의 묘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운동까지 병행해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하시고 또 식단 조절까지 이렇게 철저히 하시면서 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는데요. 이 주인공의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참마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꾸준히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 요 참마, 요 지금 끈적끈적한 요 성분이 뮤신 성분인데 결국에는 이 뮤신 성분이 그 주인공의 어떤 식습관을 굉장히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참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뮤신이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각종 위장병이나 위궤양 또 위산 과다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6주 동안 참마 추출물을 섭취시키자 소화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대조군 대비 배설물의 양도 4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마가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네, 참마 속에 뮤신 성분이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성분인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그렇죠. 사포닌 하면 대부분 이제 인삼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참마 속에도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면역력 잘 챙기고 또 위암 예방하려면 사실 항산화 능력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사포닌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참마 속에 들어있는 이 사포닌 성분이 이 항산화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급성 위궤양을 유발시킨 쥐에게 참마에서 추출한 사포닌을 투여를 시켜봤더니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 항산화 효소가 쫙 많아져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위궤양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을 그래요?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이제 혜연 쌤이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도 같이 좀 돌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참마가 이 장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럼요. 이 참마 속에 있는 뮤신 성분은 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 뮤신 성분이요.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이 건강하려면 이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뮤신 성분이 유익균을 증가시키니까 장내 환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되는 게 혈당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참마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사실 우리 오늘 만나본 주인공도 당뇨 전 단계 아까 진단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사실 보면 이 당뇨병 환자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에서 1명이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참마가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인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이 참마 추출물을 8주간 투여하고 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 결과 공복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당뇨와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 장기간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를 좀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됐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위, 장 그리고 혈당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참마. 아니 저 왔는데 그래도 한번 좀 먹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에 지금 참마즙이 놓여 있거든요. 참마즙 한번 맛을 볼게요. 참마즙.
이게 뭔가 끈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위가 사실 좀 안 좋아서 크 나오죠. 운동님이 좋아하는 좋은 참맛입니다. 이정재입니다. 야 이거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고지혈증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참마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민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포닌이 이제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포닌은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고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포닌이 콜레스테롤의 향상성을 조절해서 이상지질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이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 마에는 콜린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여성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전반적인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도 피부가 좀 건조해서 늘 고민인데 혹시 참마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마에 있는 뮤신 성분은요, 사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 성분 자체가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주고 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 추출물은 아주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습이 잘 된 피부는 주름 생성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 세포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또 피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에 자외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좋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요. 제가 어릴 때 말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제가 정말 어린 시절에는 제 폐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가 말을 갈아서 정말 많이 주셨는데 또 나이가 좀 들면서 여름철마다 제가 배탈이 진짜 잘 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항상 말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덕에 제가 피부까지 이렇게 좋아진다 생각도 드는데 피부 좋아지면 발라야 돼요, 이렇게. 자, 여름철에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세포 손상에 이 마 성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 손상을 유발시킨 쥐에게 참마를 이제 투여를 해봤더니 세포 손상을 좀 지연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참마 추출을 투여한 다음에 자외선을 막 노출시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조군에 비해서 세포 보호 효과도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소문난 피부 미남이 참마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참마즙 이거 마셔야겠다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챙겨주는데 네. 아내는 왜 안 챙겨주세요? 참,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챙겨 먹고 그랬는데. 그렇죠. 크고 나서 지금도 참 챙김을 당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챙겨드릴게요, 선생님.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적정량 혹은 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챙김 받으시겠다고 무작정 드시면 안 되고요. 참마즙 같은 경우는 일반 식품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80에서 160ml 정도 드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또 내가 알러지 체질이 있다거나 특이 체질이신 분들, 또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예, 오늘 위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금요일 시간 기환 씨 어땠습니까? 저는 뭐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마즙 삼행시 가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아침을 만들고 싶다면 마셔보시죠. 참마즙. 즙이 팡팡. 참마즙. 당장 진시켜. 좋았어. 네, 자가 발전 능력이죠. 자가 발전 능력이. 진짜 제가 식도 역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눌렀습니다. 지금 그거 다 눌렀어요. 예. 오늘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왔네. 최고입니다. 참마즙 삼행시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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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서울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산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오늘까지는 장마 걱정 크게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무더위가 활개를 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은 구름 가득한 흐린 하늘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지나겠는데요.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이렇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은 27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에 그치겠지만요. 대전 31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지속겠습니다. 남부 중심으로 높은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 후덥지근해지겠습니다. 중부는 종일, 남부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고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요. 영남에는 최대 60mm, 호남에는 최대 50mm, 중부지방에는 최대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겠습니다. 적지 않은 비에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이고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날씨 확인하셔야 돼요.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장마라고 해서 쭉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또 요일별로 시간별로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